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면서 국민의 찬반 여론도 뜨겁습니다. 탈원전은 시기상조이고 정부 정책이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국민 안전을 위해 이것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팽팽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 전문가들 모시고 핵심 쟁점들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지난달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시작으로 문 대통령은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원전 감축에 나서고 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탈원전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중단은 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지고 전력 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공사 일시 중단을 기점으로 원전 문제는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국가 에너지 수급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 사태는 법위의 대통령의 행태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입니다. 야당은 더 이상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원자력 기득권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진단해봅니다. 먼저 이필열 방송통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현 교수입니다. 이현석 에너지 정영동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 교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 여러 가지 같이 포함돼가지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안전성과 환경 문제도 있고요. 에너지 수급 대체 에너지 문제도 있고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우선 기본적인 시각부터 먼저 듣고자 합니다. 이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저는 그 탈원전 정책은 기본적으로 방향은 정확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간에 이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그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시민들의 그 안전도에 대한 그 의식, 이것도 이제 대단히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력 공급 기술이 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현재 그 거대 전력 공급 체계에서 벗어나서 마이크로 그리드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같은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원자력 발전 같은 거대 발전 시설 그리고 거대 송전 체계가 소규모 마이크로 스마트 쪽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분산적인 그 발전 시설에 의한 그 전력 생산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환경에서 지금 필요한 시기고 적절한 시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김명현 교수님. 네, 저는 탈원전이라는 주제가 사실 요즘 굉장히 뜨겁지만 사실 탈원전 그다음에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1980년도 이후에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세우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숙고를 했고 많은 주민 의견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정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황은 작금의 상황은 선거 공약이 순식간에 정책이 되면서 굉장히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졸속으로 결정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우려의 눈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더불어서 신고리 5, 6호기를 급하게 공사 중지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정해놓은 정책을 확고히 하려고 하는 수순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오리코기 공사 중단은 일단 세워놓은 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저는 일단은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김 교수님은 정책 지금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이현석 대표님. 예. 사실은 핵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해온 그런 논란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특히나 최근 들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라든가 경주에서의 지진 이후에 이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몇몇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모두 다 이 의사결정과 정책을 결정해 온 것인데요. 이제 국민들이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집중적으로 있었던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요번에 여러 가지 탈핵 정책들이 만들어진 거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다수의 후보들이 핵발전소를 점점 줄여나가자. 예. 라고 하는 방향에 동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되고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과 다르게 오히려 이현석 대표는 의사결정 과정 관련해 가지고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양 교수님. 예, 미국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원전 건설을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 이후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고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중지되었다가 최근에 들면서 오바마 정부가 2010년 그 원전 건설을 갖다가 승인 재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져보니까 과학성, 안전성, 경제성 이런 걸 따져보니까 진짜 예. 이게 답이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 바로 이웃에 후쿠시마 사고 당사국인 일본마저도 전면적으로 원전 중지를 했다가 네. 이제 5개 기를 재가동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해서 탈원전 선언을 했는데요. 그랬죠. 예. 예,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독일은 16%의 전력을 우리 그 신재생 에너지로 이미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그 이제 가능성이 큰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미미할 정도로 예. 그런 기반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 네.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뭐 대체 에너지 관련 독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어쨌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지금 원전 안전성 확보 문제 국가 안보 차원에 접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지금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또 원전 설계 수명 자체를 앞으로 연장을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탈원전 구상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구상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통령께서 일단 조금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전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수명 연장 전제가 좀 다르네요. 안전하다고 보는 거니까요. 저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수명 연장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99기 중에 88기가 예. 이미 60년까지 운전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80년까지 이제 우리 제2차 인허가 연장이라는 그런 과정을 갖다 거쳐서 80년까지 운전을 하도록 예. 그렇게 준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 볼 때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우리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예,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뭐 안전성 전제 자체가 조금 다르네요. 네, 보니까 예.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 잘해 주신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명 연장을 허가해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업자들이 알아서 그 발전소들이 수명 연장을 정부에서는 허가했더라도 네. 폐쇄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경제성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유지 보수를 했을 경우에 경제성이 안 맞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폐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공기업에서 이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하면서
수명 연장 판결이 나기도 전부터 설비를 교체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미리 수명 연장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된 것이고요. 예. 따라서 이 수명 연장의 문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까지 한꺼번에 따져봐야 된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앞서서 모두 발언에서 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요.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 물론 부시 정부부터 했는데 그 이후에 핵발전소의 개수가 그럼 늘어났느냐? 오히려 미국 전체 핵발전소 개수는 줄고 있습니다. 왜? 역시 경제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식적인 에너지성 같은 데서의 발표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도 풍력이나 또는 가스나 다른 발전소보다 핵발전소가 경제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이미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제성 관련 또 추가로 논의해보기로 하고요. 안전성 관련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현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고쳐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자료, 미국의 사례, 또 독일의 재생에너지의 성공적인 사례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일본의 사례도 언급이 되겠죠. 다뤄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사정을 봐야 됩니다. 미국이 계속 운전을 허용했는데도 많은 발전소가 오히려 발전소를 그렇게 수명 연장하지 않고도 다른 옵션을 찾는 방법은 셰일가스라는 것이 값싸게 공급이 되면서 미국 내 특정한 조건이 원자력보다는 가스가 더 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든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98%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하는 에너지는 자국의 에너지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는 훌륭한 시공, 설계, 운영 기술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어느 나라보다 값싸게 마련이고요. 결국은 이제 오늘 지금의 주제는 안전성의 문제인데 안전성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 교수님이 잘 지적했는데 어떤 건물을 놓고 위험하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전부 위험하게 느끼게 마련입니다. 근데 사실은 건물이 지난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견뎠다 그러면 안전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팩트로 보느냐 심리적으로 보느냐는 그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은 거기 성공적으로 아무런 장고장이 좀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해왔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술진의 실력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짧게 봅니다. 가격 얘기만 셰일가스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셰일가스보다 핵발전이 훨씬 비싸고요. 거기에 추가로 더 얘기해 주셔야 될 거는요. 석탄이나 풍력, 태양광보다도 핵발전이 비싸다는 자료를 같이 얘기해 줄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료는 있는 거죠. 일부 국가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굉장히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산업시설도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발전소가 소규모 분산 전력보다 유리합니다. 근데 성공적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소도시들이 흩어져 있고 공장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같은 소규모 분산 전원이 어댑터블하고 스마트 전력을 쓰면 많이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느 전원이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을 쳐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성 문제를 오늘 다루기로 했었는데 앞부분에서 먼저 나와서 꺼냈는데 이필열 교수님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게 지금 원자력 안전성 문제 국가의 전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조금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전제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자력 산업계나 원자력을 이제 공부하는 학자들, 연구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주관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저 원자력 연구하는 분들이나 원자력 업계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한국의 경우에는 안전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큰 사고는 없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979년에 쓰리마일 원전 사고가 있었고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1년에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히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원자력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냐면은 우리가 자동차 사고하고 비교를 해보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뭐 한국의 경우에 1년에 수천 명이 죽는데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위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일을 하면서 겪는 위험하고 대형 위험, 한 번 일어났을 때 대단히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위험에 대한 인식은 뭐 500년에 한 번, 뭐 100년에 한 번 일어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이 원자력 발전을 장기적으로 40년이든 50년이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그 선언을 하신 것이죠. 네, 양 교수님. 예. 사실 그 트리마일 아일랜드 그 원전 사고가 그게 어디 미국에 있던 사고였나요? 예, 사고였었죠. 이 가압 경수용 원자로고 우리나라에 건설 운영되고 있는 그 동일한 노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사고가 났던 다른 사고,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 아주 다른 노형이에요. 실제로 그 트리마일 아일랜드 사고는 그 노심 용융이 노심 자체가 절반 이상 이렇게 용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그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었습니다. 같은 노형을 가지고 있고 아주 든든한 그리고 최적이 아주 큰 그 경납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 경납 건물이 원전이 폐쇄될 지경의 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동일한 노형, 물론 트리마일 아일랜드 원전보다 훨씬 안전성이 강화된 노형입니다. 그런 노형으로는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주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런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홍보는 사실 좀 부족했다. 근데 이 교수님 얘기는 평상시는 없더라도 한 번 만일의 경우에 났을 경우 워낙 큰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같은 내용의 이야기의 다른 면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을 폐쇄할 지경의 사고에 이르렀어도 주민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안심을 갖다가 하실 수 있는 노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현재 우리나라가요. 뭐 이쪽 듣고요. 보니까 원래 섭외도 그렇게 하게 됐지만은 두 분 의견이 다르니까 왔다 갔다 하면 듣기로 하겠습니다. 운이 좋은 경우를 아마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최악의 사고라는 것은 항상 상정했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게 최악의 사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사고가 안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다. 물론 방사능이 밖으로 노출되었고요. 피해의 정도는 생각하는 게 다르실 수 있으나 어쨌든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86년도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을 때 일본의 원자력계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일본에서는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소련에 있는 원자로와 일본에 있는 원자로가 다르다. 지금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운이 좋았던 것이죠. 미국의 사례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어떤 큰 사고가 나면 사실은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는 그 점을 이미 고려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작은 건물이 있고 높은 빌딩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심정적으로 높은 건물이 지진이 왔을 때 무너질 확률이 높고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작은 건물이라도 내진 설계를 안 하면 쉽게 무너지지만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도 충분히 설계를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아무리 큰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예를 보고 후쿠시마의 예를 보고 체르노빌의 예를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지 않느냐. 그것이 사실 기술의 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난 것은 사실은 쓰나미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고요. 일본 사람도 그 지역에 쓰나미가 자주 오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벽을 9m 정도까지 쌓으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높은 그 쓰나미가 온 것이고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났고요. 그 이후로 그러면 원자력은 앞으로 똑같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닫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그것이 적용이 되냐면 우리나라에는 쓰나미 올 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발전소에서 10m 방벽을 쌓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사고, 저런 사고가 날 경우 대비가 됐느냐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9.12 사고가 난 이후로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보잉 747 같은 비행기가 가서 부딪혀도 껐떡없이 견딜 수 있도록 안전 강화가 돼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양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은 확보되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도 괜찮느냐. 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네. 감당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원자력 하시는 분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일반인들이 위험에 대한 인식이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인식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적다. 네. 그렇지만 대형 사고가 만일 일어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0.1%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또는 0.01%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0.01%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를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접근할 때 대단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설득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저희도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후쿠시마 지역이 굉장히 방사선으로 오염이 돼 있고 일본의 식품들은 굉장히 불안한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후쿠시마에 2번이나 갔었고요.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현장까지 직접 들어가서 측정도 해보고 그 지역 음식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토양 채취해가지고 직접 방사선도 측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서 살더라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근데 그 정보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일본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오염돼 있긴 해 위험하고 또 하나 잘못된 사실은 아무리 작은 방사선이라도 섭취하거나 뭐 피해를 보면 그것은 바로 위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1년에 3mm 시버트/이어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양의 자연 방사선 환경 안에 살고 있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안에도 소량이지만 방사선 물질이 있습니다. 네. 즉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난 이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해가 엄청나다고 지금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거는 IAEA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발전소 인근에 거주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반경 20km 이내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IAEA를 비롯해서 전 세계 원자력 업계에서도 그것을 권고했고요. 네. 또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그렇지 않습니다. 전달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얘기하십시오. 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한 100mS를 한꺼번에 받으면 백혈구수가 조금 감소하는 어떤 의학적인 현상이 관찰이 되고요. 한 500mS 정도 받아야 몸에 이제 피해가 오는데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50mS까지만 받아라라고 돼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고요. 노약자도 있고 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1mS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지역은 다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다 풀었는데 일부 지역은 1mS/이어가 포착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아주 사고가 난 인근에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은 인근 지역이라는 사람이 것이 몇 못 들어가게 하는 킬로미터지 건데 않습니까? 그 지역 한 몇십 미터처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는 전 적절치 아니요, 않은 그게 것 아니라 제 같은데요. 얘기는 법적으로 워낙 깐깐하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마치 위험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사실 1mS/이어를 넘는 지역을 사람이 들락날락 하더라도 사실은 건강 그 위해는 지역에 없는 사람이 것입니다.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체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살 수 있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다 짧게 포함한 네네. 답을 개념이겠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후쿠시마 지역에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복귀를 갖다가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방사선 때문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지역 인프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때문이 아니고 인프라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에 대해서 못 들어가는 이 거예요. 대표 얘기 하나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도 저도 한 4번도 넘게 들어왔는데요. 후쿠시마 발전소 인근 지역은 인프라 다 복구됐습니다. 아실 거고요. 지역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아실 거고요. 인프라를 복구 못하는 이유도 방사선 때문이고 네.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정보입니다. 네, 그 논란거리 남겨놓기로 하고 해보니까 안전성 문제만 가지고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안전성 관련해서 이제 안 교수님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반론 있으면 듣고 지나갈까 합니다. 지금 설계 수명 연장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만약 이것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빗대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마치 선박을 함께 설령 연장했던 세월호 마찬가지 상황이더라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비유 자체가 아주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세월호는 위법적인 어떤 구조 변경을 갖다가 했었고 과적을 해서 일어난 사고 아닙니까? 수명 연장은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안전법 원자력 안전법에 규정돼 가지고 있는 158개의 그 안전성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다 만족을 했을 때 수명 연장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한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두고 완전히 확인된 다음에 연장을 갖다 해주는 거. 정말 철저한 안전성을 담보를 갖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세월호와 비유를 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예. 상당히 그 탈원전을 하기 위한 지나친 선동적인 그 비유가 아니었냐 이렇게 네, 반론 생각합니다.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도 뭐 그렇게 아주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 비유 이렇게 자체는요?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너무 이제 탈원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이 안전하다 이런 입장도 아닌데 지금 그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옛날 그 2004년에 그 참여정부 때 핵폐기장 건설을 부안이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토론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토론에서 당시에 원자력 연구소장이 말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과학자들을 믿어라. 과학자들이 100% 안전하다고 하면은 안전한 거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안 믿는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때 그 원자력 연구소장의 말씀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원자력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것이 일어났으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지만 경수로이고 경납 용기가 있기 때문에 방사능이 새 나오지 않았고 안전했다 이런 식으로만 주장하는 거하고 예. 국민들이 받아들인 거하고는 엄청난 괴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제안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뭐 객관적인 과학적인 주장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정도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중단한다거나 신규 건설하지 않고 이미 가동되는 것은 수명이 끝나면은 그대로 마감했을 때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과연 없느냐? 또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또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표님? 네. 일단 전력수급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은 그 석탄화력발전소, 핵발전소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전력 예비율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석탄 활약도 중단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신규로 지금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인 거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가스 발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이 너무 그러니까 전력 소비는 그렇게 따라서 많이 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민간 LNG 발전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전기를 못 팔아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모든 핵발전소 24개 핵발전소를 다 닫는 것이 아니고 24개는 그대로 두고 예. 추가로 짓는 것을 지금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의 전력 수급 문제는 이미 과거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고 요번에 정부에서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짤 때도 과거의 전력 계획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다. 전력 수요가 그만큼 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뭐 이 부분은 혹시 이견 있습니까? 예, 반드시 있습니다. 꼭 반드시 예. 이견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수요 전망 워킹 그룹이 2030년 전력 수요를 7차 수급 계획에 비해 가지고 11.3기가나 이렇게 감소한다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2년 사이에 이런 큰 변화가 있다라는 예측을 내놓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전문가로서의 어떤 신뢰성을 좀 손상을 입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과거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2002년 1차, 2004년 2차 전력 수급 계획을 갖다 세우면서 이 예측을 갖다가 수요 예측을 너무 작게 했어요. 그래서 2006년에 이르면서 전력 예비율이 10%, 그 다음에는 7%대로 하락을 합니다. 급해져요. 그래서 LNG 발전, 아까 전에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LNG 발전소가 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생긴 겁니다. LNG 발전소를 마구 지으라고 허가를 갖다 주고 막 동료를 갖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9월 15일이었죠. 우리 그 순환정전 사태를 갖다 맞으면서 엄청난 재정적인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호흡이 긴 정책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측도 충분히 잘 해서 이렇게 대처를 갖다 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면도 이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발맞춰 가지고 이렇게 11.3기가 낮은 네. 이렇게 예측을 갖다 내놓는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잘못을 반복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제가 이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1980년대하고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게 80년대에는 이제 수요 예측을 좀 낮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많이 짓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게 9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전기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까지 맞았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오히려 수요 예측을 실제 소비보다 더 높게 잡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전력 수요 이제 예측을 하고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울 때 그 전에 전력 수급 계획에 예측했던 거를 계속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8차 전력 수급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워킹 그룹에서 11.3기가와트를 이제 줄였죠. 2030년까지. 그거는 저는 그 추세로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1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2012년부터 한 2016년까지 전력 소비 증가 추세를 보면은 매년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그렇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 거는 저는 뭐 8차 전력 수급에서 그렇게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예. 뭐냐면 최대 전력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전력의 경우에 2011년 9월 15일에 그 정전 사태가 일어났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평균 예비율을 따지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최대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그 발전소들을 점검을 한 중이었기 때문에 예비율이 뭐 7%나 5% 정도로 낮아져가지고 정전이 일어났는데 예. 그거는 사실은 예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정전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수요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예. 우리가 최대 전력에 맞춰가지고 그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은 많이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 전력을 관리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지 않고도 또는 오히려 줄이면서도 우리가 전력 수요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명희 교수님 얘기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비율인데 예비율을 정확히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역대 정부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 가난한 예비율을 작게 잡아가지고 필요 없는 시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는 늘 예비율을 가능한 한 적게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말 그대로 예비율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상정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까 이현석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비율이 충분하니까 원전이 없어져도 그걸 대체할 수 있다. 사실 대체한다 할 때 우리의 옵션은 LNG인데요. LNG는 매우 고급의 에너지입니다. 비싸고 쉽게 켜고 쉽게 끄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예비율을 비싼 전기로 많이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 비싼 전기를 쓰느냐 아니면 값싼 원자력으로 충분히 대처를 하고 필요한 부분만 아주 고급의 가스로 대처하느냐는 이런 에너지 정책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좀 비싼 전기를 쓰면서 원자력을 없애자는 건데 네. 이것은 국민이 동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현수 대표님, 예, 여기 경제적 문제가 나왔으니까 같이 감안해서 얘기해 주세요. 감안해서 자연스레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당연히 안전에는 비용이 따르게 되는 거고요. 다만 요즘 들어서 전기요금이 뭐 몇십 프로가 뛴다, 뭐 몇십 년치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뭐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요. 당연히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정부와 원자력계 또는 전력업계가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에 따르면 한 집에 실제로 전기요금 올라가는 건 몇천 원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얘기가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서로 그냥 다 다른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사례를 무시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바로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 이후 3년간 이 원전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결과는 무엇이냐? 산업용 전기료가 38%가 뛰었습니다. 사실 아베 정권이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원전 재가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예.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짧게 일본 경제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바로 2011년 당해년부터 LNG 수입가 때문에 일본 무역 수지가 바로 적자로 돌았습니다. 예. 그만큼 이런 것이 전 국가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타격이 원전을 정지시킴으로 해서 왔다는 걸 우리가 봤고, 네. 그다음에 독일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료만 비교를 해도 표가 납니다. 독일 산업용 전기료가 우리나라 전기료보다 1.5배 비쌉니다. 예, 예. 가정용 전기료는 얼마나 비싸냐? 3배 이상 비쌉니다. 그 사례를 보고도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을 갖다 할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필열 교수님. 지금 이제 그 논쟁이 전기요금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뭐 다 폐쇄하자는 게 아니고 예. 50년, 60년 문재인 대통령은 뭐 40년 얘기했지만 저는 40년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한 예. 50년이나 60년 정도 이 긴 기간을 놓고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하나 폐쇄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50년,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서서히 폐쇄해 나가는 그러한 이 타임 스케줄을 놓고 접근을 해야지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요금이 언제 얼만큼 오를 것이냐 또는 언제 얼만큼 떨어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당장 원자력 발전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건 네. 뭐 한 5, 60년 후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전기요금이 뭐 30%, 50% 올라간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은 접근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은 현재 재생가능 에너지로 2% 정도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지금 전기요금이 왜 그렇게 소매요금이 비싸냐 하면은 도매요금은 유럽에서 가장 싸요. 도매 전기요금은. 그런데 소매요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거기에 도매요금 플러스 이 붙는 이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매요금이 올라간 거지 원자력 발전을 안 하기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거기에 드리겠습니다.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일본 얘기 하셨으니까요. 일본의 전기요금 올라간 게 LNG 물론 기여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아까 후쿠시마 이후에 네. 중단했다 복원시킨 게 뭐 전기요금 올라가서 복원시킨 겁니까 다시? 아닙니다. 일본은 한 번도 탈핵 정책 같은 걸 발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베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한 번도 일본은 탈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안전규제 기준이 높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발전소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이지 아베 정부가 탈핵을 선언했다는 얘기 기사 탈원전이라고 얘기해요. 탈원전이든 탈핵이든 어쨌든 선언한 게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전적 전기요금 문제 말씀드릴 텐데요. 후쿠시마 피해 보상 복구 비용이 200조 원입니다. 그게 지금 전기요금에 포함되고 있고요. 심지어 재생의 에너지의 전기요금 탁송 요금에까지 그 피해 복구 비용이 들어가서 재생에너지 업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사이 전력이 이후에 핵발전소 기준이 최근에 늘어나더라도 전기요금이 원전 떨어질 가동을 가능성은 시작하고 없습니다. 바로 전기료를 낮춥니다. 예, 예. 원전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발전 비용이 줄어들었기 예. 때문에 전기를 낮출 수 있다 이러고 신문 보도에도 났습니다. 확인해 예, 보세요. 그것도 저도 다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LNG 연료 비용이 일부 올라간 것은 맞지만 그것은 전체 비용 중에서는 극히 작은 얘기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 알겠습니다. 규제 비용, 후쿠시마 피해 비용은 예, 좀 뭐 높은 3년간 거죠. 중단했다가 재가동의 결정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테니까 좀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원 자체를 과연 대체할 수 있느냐, 뭐 신재생 에너지든 아니면 아까 가격이 좀 비싼 뭐 LNG든 간에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필루 교수님?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대체 가능하다. 그런데 예. 장기라는 게 어떤 기간이냐? 예를 들어서 30년, 20년이면 이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50년, 60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그 노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그 많은 이 자원과 예. 이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대체 에너지 봤을 때 어떤 것들입니까, 얘기하면? 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하고 풍력이 주가 될 것이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력은 이미 그 포화 상태에 도달했고 예. 그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서도 태양광은 뭐 주로 육상에 건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풍력의 경우에는 우리가 바다로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바다 쪽으로 나가서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은 상당한 잠재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5, 60년 동안 그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게 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장기 지금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이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이것을 20%까지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던가요? 네. 뭐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선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먼저 정부에서도 녹색 성장을 부르짖으면서 신재생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가까이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그 기여가 그렇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그래도 집중적인 않는 것이 노력을 사실입니다. 하면은 달성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것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똑같은 전원의 전기를 원자력에 해당하는 것만큼 생산하려면 풍력, 태양력이 30배 내지 300배만큼 더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처럼 땅값이 비싸고 근데 가용한 면적이 없는 데서 예.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혹자는 뭐 바닷가에다 짓자 그러는데 바다도 사실 굉장히 그렇게 적합한 장소를 찾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우리가 탈원전을 해야 되겠으니까 대안을 찾자라고 하는데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 나왔을 때 들어오는 것이 대안입니다. 근데 예. 사실은 탈원전을 선언해 놓고 이제 다급하니까 무슨 대안을 찾자. 사실 탈원전을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훌륭하고 원자력 발전보다 돈 좀 버는 좋은 게 나와 사업입니다, 있는 지금. 거예요. 예, 태양광 좋은 대안이 있다라는 얘기네 지금 오히려. 원자력 발전보다 더 좋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디지털 기술하고 결합해서 스마트 그리드나 전력 계통 제어 기술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지금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더 좋은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의 문제지 맞습니다. 언제 네. 나올 것이냐.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기술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선언만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꿰어 맞추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좋은 기술을 해보지도 못하고 네, 예. 그냥 낡은 기술만 가지고 이 발전을 하고 전력 수급을 하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굉장히 좋은 지점 네, 같은데 지금 얘기하셨을 때 지금 원자력을 중단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체 에너지원을 강구하는 것하고 좋은 대안이 있느냐 했는데 이필렬 교수께서는 좋은 대안이 있다라고 지금 그런데 저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좋은 대안이 있고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쉬운 것은 합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저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재생가능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했어요. 네. 원자력 발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은 녹색 성장 계획을 보면은 절반 정도가 원자력 쪽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노력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경 교수님 얘기 좀 잠깐 아주 들으시죠. 중요하게는 우리가 신재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FIT 발전 그 차액 보상 제도를 갖다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워낙 높은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를 예. 그 실제로 발전 비용 단가 자체를 갖다가 이게 그 현재 시장에서 공급되는 비용에 비해 가지고 더 높은 비용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은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 노력을 갖다가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FIT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근데 늘어나게 그런 건 됩니다. 아니에요. FIT에서 그다음에 이제 RPS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정량 이상의 두분 영어 쓰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RPS는 이제 할당제죠. 할당제. 의무 예. 할당제라고 예. 해가지고 예. 발전 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이 발전하는 전기에 뭐 3%든 5% 이게 해마다 올라가는데요. 예. 작년의 경우에는 한 5% 정도 됐을 겁니다. 그만큼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채워라라고 하는 네. 것이 이제 의무 할당제인 예. 거고 실제로 사실은 발전 차액에서 의무 할당제로 넘어가게 된 배경은 그렇게 발전 차액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액수로 따지면 그게 전력기반기금에서 나온 건데 전력기반기금에서 원자력 쪽으로 들어가는 액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정부 쪽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전력 수급이든 그 전력 공급이든 모두 정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정부에서 그냥 딱 5% 너희들이 채워라, 4% 채워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계획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도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정부에서는 시장 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유를 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할당제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미달이었어요. 예. 뭐 안전성 문제에서부터 수급 전망, 경제성 부분까지 모두 이렇게 다양하신데 나중에 조금 더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당장 지금 여론이 팽팽하게 돼 있고 전문가들 내부에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 그 신고리 5,6호기 지금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갈등 상황 어떻게 지금 합의를 도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관 뭐 좀 다뤄봐야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까지 지금 제기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필리 교수님?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시민배수원단을 구성을 해서 예, 그렇게 시민배수원단이 결정하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중단이냐 계속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 여러 가지 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복잡한 사안이고 어려움이 많이 따를 텐데 예. 사실은 건설 계속이냐 건설 중단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예. 그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하되 고리 원자력 발전소 2, 3, 4호기를 예정보다 일찍 폐쇄한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발전의 발전 용량 자체가 줄어들고 고리 원전의 그 호기도 지금 8개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 3, 4호기를 일찍 폐쇄를 하게 되면은 그 호수도 크게 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제3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네요. 그런데 그것도 아쉬움이라는 것은 이미 그건 지나가 버린 겁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예. 결론을 2개로만 잡지 않고 예. 이러한 그 제3의 길도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어떻습니까? 네, 이필렬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탈원전도 급박하게 선언하고 바로 갈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롱텀으로 생각하자. 지금의 이제 신고리 5,6호기 중단도 좀 네. 여러 가지로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것은 신고리 5,6호기는 저는 좀 말을 조심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네. 예, 탈원전이라는 걸 선언해 놓고 사실 문재인 정부 안에서 탈원전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를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리 5,6호기를 세움으로써 얻는 이득이 무엇이고 잃어버린 손실이 무엇인가 봤을 때 얻는 이득은 정치적인 이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손실은 재정적으로 손실액 보상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 정부가 공약한 사업을 몇몇 사람에 의해서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는 나쁜 선례, 또 그로 인해서 원자력 산업의 기반을 많이 흔들어. 지금 원자력은 수출 산업으로서 지금 아주 미래의 먹거리로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자력 먹거리 산업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좀 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정치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아쉬워하시네요. 저는 반대로 사실 원자력계가 이 결정을 자꾸 정치적 결정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쨌든 지금 현재 24기의 기존에 있었던 핵발전소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어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 아까 수출 산업이 붕괴된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건 굉장한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4개의 발전소가 당장 얼로 사라집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탈핵 진영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 수립이 오히려 더 너무 늦게 가고 있다. 예. 라고까지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 국면에서 이것이 과연 정치적인 거냐. 그리고 공론화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묻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자꾸 정치적인 판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현숙 대표님 짧게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그리고 원전 기술 관련 문제도 다른 논쟁이 있고요. 네. 이미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손실을 감내할 만큼 정책적인 가치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게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발전소가 일단은 지금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신고리 5,6호기는 60년짜리 지금 발전소입니다. 예. 현 세대가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까지도 발전소는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은 굉장히 큰 돈처럼 보이지만 예. 이후에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사회적인 영향들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양 교수님. 예, 이 참 그 묘한 그 문제인데요. 대통령께서 그 6월 19일 날 이제 그 고리 1호기 연구정지 그 선포식이라 그랬는데 기념식이라고 기념식에서 하는데, 선언성 발언을 예. 하셨죠. 예. 그때 탈핵 선언을 하십니다. 세계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기사를 갖다 왕창 보도를 합니다. 왜였냐면 세계에서 가장 그 유력한 원전 공급자로서 유력한 실력도 확인이 된 네. 한국이 탈핵 선언을 갖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 탈핵 선언 자체가 대통령의 위치에서 탈핵을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언론들이 놀래가지고 이걸 보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영국의 에너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영국이 원전을 갖다가 건설을 갖다가 하는데 좀 한전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들어와 달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우리 실력이 그만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수출 산업 타격을 갖다가 안 받을 거라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못 짓는 원전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 나가지고 예. 내가 원전을 지어주겠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격은 불보듯이 명확관하고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 실력,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원전 산업을 갖다 죽여가면서 얻는 예. 이득이 뭐냐? 제가 독일하고 비교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독일의 경우에도 1998년에 그 3인당하고 녹색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때 이제 비로소 원자력 발전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리고 2000년에 이제 법적으로
그 결정을 하는데 그때 독일에서도 원자력이나 이쪽 과학기술 쪽에서 교수들이 한 517명 정도가 선언을 합니다. 반대 선언을. 한국과 똑같아요. 그런데 지멘스라고 독일의 아주 큰 기업이죠. 그런데 이 지멘스에서 원자력 발전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도 협력을 해서 기술을 한국 쪽에서도 많이 배워가지고 왔는데 지멘스에서 2012년인가 13년에 원자력 발전 사업에서 완전히 손 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도 자기네가 수출도 하고 독일 쪽에서도 건설하던 기업체에서 그걸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하냐면은 풍력 발전 쪽을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서 해상 풍력 쪽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자력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수출이다, 산업이다 또는 뭐 미래 세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새로운 길, 새로운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길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필열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치권이 통일 문제 때문에 독일을 자주 방문하면서 독일의 사례를 많이 연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야를 좀 넓게 봐야 됩니다. 독일도 하나의 성공 사례지만 프랑스나 러시아는 지금 원자력을 굉장히 확대해서 가고 있고 그렇다고 프랑스나 러시아가 신재생 에너지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하지만 원자력도 굉장히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독일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시각으로 좀 보자. 근데 프랑스의 경우는 그건 맞지 않아요. 최근 법까지 만들어서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모든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정말 짧게 하십시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독일은 참 준비를 잘했던 것 같아요. 독일은 법부터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과는 상관없이 초법적인 어떤 선언이 먼저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간다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정권을 잡은 다음에 슈레더 3인당 녹색당 연정이 원자력 발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2000년에 법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탈핵 선언은 2011년에 이루어진 거죠. 제가 중간에 뭐 그런 얘기 한 바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례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계속 있어가지고요. 어느 부분은 조금 수렴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필열 교수님을 비롯해서 몇 분은 뭐 상당히 수렴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얘기를 하시고 또 제3의 대안도 있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이 접근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더 계속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도 아마 추가적인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겁니다. 또 최종 정책 결정 과정은 역시 국회 역할도 필요할 테니까는요. 국회 역할을 포함해서 또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양 교수님. 사실 공론화위원회 시민배심원단 이건 사실은 법적인 어떤 문제점도 없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론 분열을 봉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물론 탄핵 그러니까 탈핵 전문가들 갖다 다 모아놓고 찬반 토론을 갖다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법적인 조치를 정확하게 밟아가면서 그렇게 이 탈원전 논의가 결말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석 대표. 이미 논란은 되었고요. 이것은 이후에 이제 법으로 만들어주고 제도화되는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저는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왜 이런 탈핵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국회가 앞으로 관련한 후속 조치나 관련 법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교수님. 김명인. 김명인 교수님. 지금 탈원전에 대한 이슈는 이미 정치적인 쟁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국회가 한 발 뺀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는 국회가 주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요. 공론화위원회나 시민배심원이나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형태든지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좀 우려되는 상황은 모든 것을 단시일 내에 빨리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걸 행정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국회가 나서서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가 역할을 해주기를 다 주문하시네요. 이필래 교수님. 저는 이 원자력 발전 정책은 여론,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지만 그 원자력 발전을 안 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한 60년 또는 50년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원자력 발전을 없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저는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국회의 경우는 찬성하고 반대 쪽으로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그 에너지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장기 구상을 국회에서 좀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려 싸우는 모습을 얘기하셨는데요. 마침 지금 20대 국회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협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로 서로 의견을 좀 수렴하는 쪽으로 좀 가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원전 정책, 바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놓고 볼 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차분히 따져보고 또 나와 다른 반대편의 의견도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토론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